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이 정권이 아무리 경제에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어제 반짝 반등하긴 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고요. 고용지표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이 경제를 바라보시는 국민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의 사령탑이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 투톱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일의 오아시스, 오늘 주제는 좀 심각할 것 같죠. 똑 떨어지는 비유의 1인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앤장으로 불리는 이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이 또 불거졌어요? 네, 사실은 그 연초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이기는 네네. 해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러면 이쯤 되면 교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네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고용지표나 성장지표가 고꾸라지면서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뭐 최근에도 어떤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데 사실은 그 교체할 시점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되기는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책이 있어서 경질해야 되는 수요가 아니더라도 경제부총리의 지금 임기를 보면 평균을 과거에 넘었다, 뭐 평균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네네.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지금 교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또 경제 지표를 보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도 마치 우리가 그 시험 공부에서 변치 않는 법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공부를 오랜만에 해야지 하고 엉덩이 붙이고 딱 앉으면 엄마가 공부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말 듣고 하면 왠지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청와대 입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라도 교체할 시점이 되었는데 외부에서 교체해라 내지는 교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교체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연내에 교체될 거다 이쪽이 우세하긴 하지만요. 네. 부추기는 엄마 이렇게 하니까 딱 와닿는데요. 그동안 이제 갈등이 있는 걸로 계속 비춰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계속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 대통령이 기자단과 북한산 등반을 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자 명단에 있다가 빠져서 더 이 교체설에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교체설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거는 다소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해석을 덧붙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자단과의 산행이라는 게 사실 모든 출입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는 특히 기자단과의 그 산행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철학에 대해서 스킨십을 가까이서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사정이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들과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네. 질문 공세를 받게 될 것이니 그렇죠. 아마도 그런 상황들이 좀 곤혹스러워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하고 막판에 빠진 게 아니냐 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쭉 나왔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이 좀 이 기조가 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이고 또 뭔가 위기 관리에 능한
뭐 혁신 성장을 또 주장해왔고요. 또 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 성향이고 학자 출신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소득주도 성장을 또 주도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뭔가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도 있는, 그래서 두 분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있어요? 예. 친하다고 강조하는 순간 안 친하구나.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짝이다 하면 굳이 우리가 단짝이라고 동네방네 광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누가 봐도 단짝이기 네네.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친하지 않은데 친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굳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어깨동무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감정적인 어떤 그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어저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웠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 정부가 개문발차한 정부다. 말하자면 문을 닫지 못하고 급하게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통해 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개업을 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마땅히 겪고 넘어갔어야 할 홍역들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이 되고 나서 시작하지 못한 그런 정부의 한계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양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당연하죠. 거예요. 개문발차 출발은 그럴지언정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죠.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 투톱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 명 한 명씩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한 명 한 명 바꾸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 두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책임론이 교체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둘 다 교체론으로 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글쎄요. 동시에 교체가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하면 이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교체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수문장들을 한 번에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해서 일각에서는 동시에 교체하되 현재 경제팀에 몸담고 있는 뭐 예컨대 경제수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수평이동을 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 인력풀 안에서 충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도 내년,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끝나고 12월 연말 연초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정말 강하게 반박을 하다가 지금은 그 반박이 조금 힘이 빠졌다. 뭐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진짜 교체설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아요. 네, 뭐 시기상으로 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체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2분기, 3분기 내리 0%대 성장을 했고요. 맞아요. 고용도 7, 8, 9월 성적을 보면 뭐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 3,000명, 4만 5천 명 이렇게 되었는데 9월에 그 4만 5천 명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보건이나 어떤 재정을 통해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를 빼면 통계청의 공식적인 분석이 그 재정 일자리를 제외할 때 민간에서 만든 일자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 성장 모두 참패한 성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강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경제팀 개편에 굉장히 힘을 실어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야권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어도 사실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밀어 넣음으로써
원하는 바를 그 현실로 구체화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야당의 본령은 현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장함으로써 실현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서 경제를 다 망가뜨렸다. 그리고 결국 이 경제 정책을 설계한 장하성 실장과 그걸 허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론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글쎄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뭐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해도 경제팀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의 새만금을 직접 찾아가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새로운 에너지 전환, 새천년의 역사를 이곳 새만금에서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나왔던 곳인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죠. 네, 대통령이 직접 비전 선포식에까지 참여를 했으니까 네. 아마 첫 삽을 뜨게는 될 텐데 네. 이 땅이 참 운명이 기구한 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30년 동안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마치 92년에 나온 영화 제목처럼 근데 이장호 감독의 영화 중에 명작 꽃 소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땅의 이름이 바뀝니다. 네.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민정당 대선 후보로 처음에 거론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87년에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기는 너의 이름은 농업용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또 그 형질이 바뀌죠. 그때는 아 너의 이름은 관광단지가 될 수도 있다. 농사도 짓지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되면 이 비율을 완전히 바꿉니다. 너의 이름은 산업단지로 하고 네. 일부 땅에서만 농사를 짓겠다. 했다가 전 박근혜 정부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산업단지로 탈바꿈을 시켜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척된 수준은 91년에 첫 삽을 뜨고 2006년에 방조제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그만큼 잘 쓸 수 있는 땅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전북 새만금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투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인 경제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두 가지라고 봐야죠. 한 가지는 정말로 잘 활용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활한 면적이고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땅입니다. 그런데 매번 대선 때마다 대체 새만금을 어떻게 애프터 서비스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표심이 직결돼 있는 그런 땅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지금 군산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GM대우가 문을 닫았고 현대가 하던 조선소도 문을 닫았어요. 네네. 지역 경제는 피폐해져 있고 30년 동안 그 동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희망 고문만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급하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 이걸 두고도 네. 그 동네 민심은 사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동영 의원이 그래서 군산 GM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산업 같은 거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뭔가 주력할 것 같은 그런 어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보충할 만하냐, 이 새만금 단지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서너 기만큼의 전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어제 발표 보니까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회의적인 비판들도 나오고 있죠. 네, 효율성하고 경제성이 실제로 정부가 하는 이야기만큼
그 실현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다가 태양광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풍력 발전도 하겠다는 네네. 거예요. 군산 저쪽에 해상에.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3기 정도, 풍력을 통해서 1기 정도, 네네. 부합 4기 정도의 그 전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기상 상황이 태양광을 충분히 해서 예상한 만큼 전력을 만들어낼 정도로 햇볕이 쨍쨍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게 세계 최대 규모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4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소위 가성비가 있는 사업이냐, 투입 대비 전력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네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계산서가 정부 예산은 한 5,7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네. 민간에서 10조 원 정도를 끌어오겠다는 건데 과연 그 10조 원이 예상대로 투자가 될 것이냐 이것도 네.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단가 같은 거 생각하고 이 생산량을 생각하면은 좀 안 맞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단가가 좀 낮아지는 특성이 있고 또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는 한 25%인데 우리나라가 좀 낮다 8% 정도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자동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산업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트렌드를 앞서가지 못해가지고 좀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도 하고 걱정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했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좀 잠재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참인데 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지역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단기간에 내놓은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첫 삽을 뜰 경우에 네. 또다시 희망 고문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뭐 신재생 에너지 좋죠. 좋은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방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건 보완제로서의 성격이 현재로서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연인원으로 한 200만 명이 건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그 작게 약속하고 크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그럼 너무 좋죠. 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구 찾아보겠다는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희망 고문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 안 받으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